지금 이 한 시간이 지나가면 몇 년치 연금이 손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믿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통장에 찍힌 숫자 한 줄이 여러분의 자격을 통째로 바꿔놓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도, 보험 해약금도, 만기 적금도 있는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돈은 잠깐 맡아둔 건데요 라는 설명은 심사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 매달 연금을 받지만 누군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를 보고 알면 피할 수 있는 제도라면 먼저 정확히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이 끊기는 기준과 자주 하는 실수를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초반 몇 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노후의 안정이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보다 먼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정보부터 챙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대상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까지 모두 따져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한 탈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고 통장에 예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예금 1억 원에 연 4%의 이율을 적용해 연 400만 원, 월 약 33만 원을 소득으로 본다고 가정합니다. 즉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있는 재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생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선이 등장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228만 원입니다. 부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선을 단 1만 원만 넘어도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50만 원 있고 예금이 약 7천만 원이라면 두 항목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그 합산치가 기준을 넘으면 실제 생활은 빠듯해도 제도상으로는 탈락입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집도 없는데 왜 떨어지죠? 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는 개인의 체감 어려움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급여나 임대 수입이 있으면 합산됩니다.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가구의 총량으로 판단되니 결과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가구 단위로 점검하지 않으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 집이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커져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없고 혼자 사는데 왜 탈락이죠? 라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환산율과 기준 금액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 변경이 수급 여부를 바꾸므로 최신 기준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원칙 때문에 남편의 급여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내의 임대 수익이 있으면 합산됩니다. 본인은 자격이 된다고 믿어도 가구 기준으로 보면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신청하면 왜 내가 탈락이야? 라는 억울함만 남습니다. 억울함을 줄이는 길은 계산 방식을 먼저 이해하고 내 상황에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몰라서 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잠깐 맡겼던 돈 이체 기록이 자산 이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성명만 다를 뿐 실제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으면 본인 자산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지 않으면 추정소득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차가 소득으로 100% 반영되기도 합니다. 보험 해약금이 한 번에 들어오면 일시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준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도 요즘은 자료 연계로 파악되는 시대입니다. 최근 5년의 금융부동산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걸리면 연금은 전액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 목록을 알고 사전에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합산되니 부부 전체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재산과 부동산은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원칙입니다. 예금이든 전세보증금이든 차량이든 각각의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셋째, 최근 5년 거래가 심사 범위라는 점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자산을 정리하면 그 기록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넷째, 제도는 바뀌므로 연도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제의 합격선이 오늘의 탈락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설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근거가 남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입출금 내역, 계약서, 이체 기록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제 같은 사례를 내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0원이고 예금이 1억 원이라면 월 약 33만 원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월세 수입이 50만 원 있으면 합산 소득은 더 커집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을 넘지 않게 하려면 재산소득 항목 전체를 설계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그 보증금도 환산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급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나는 어려운데 왜 탈락이지? 라는 의문은 가구 합산표로 풀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생활 사정을 수치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의 호소보다 계산표의 결과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 점검과 정리는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제도의 문턱이 소득인 정액이라는 계산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예금 전세 차량 보험 사업자 등록 등 생활 속 항목이 모두 수치가 되어 합산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제로 연금을 끊어먹는 9가지 실수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각을 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손에 쥘 수 있는 권리를 숫자와 기록으로 지키는 법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남은 절반은 내 상황에 맞춘 실행입니다. 이제 바로 실수 목록을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을 끊어먹는 9가지 실수를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수급이 전액 불가가 될 수 있음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실수는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정보 부족에서 시작되며 기록은 냉정하게 숫자로 남습니다. 따라서 행동 전의 기준을 알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실수는 특히 흔하고 억울함을 가장 많이 부르는 유형입니다. 각 항목마다 왜 문제가 되는지와 안전하게 피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가족 계좌에 돈을 잠깐 넣었다가 다시 빼는 행동입니다. 며칠만 맡아달라고 해서 넣었다가 곧바로 돌려받았다라는 설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나 사정이 아니라 계좌에 남은 이체 기록 자체입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단순 이동이 아니라 자산의 이전으로 읽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고액이나 반복 이체는 증여로 의심될 소지가 커집니다. 증여로 보이면 해당 금액은 수급자 본인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전액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잠깐이었다는 말이 기록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하려면 생활비성 정기 이체와
자녀 독립자금 등 성격이 다른 흐름을 명확히 분리하십시오. 또한 필수 지출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결제해 사용 흔적을 일관되게 남기십시오. 부득이하게 가족 간 자금 이동이 필요했다면 사유서와 증빙을 즉시 정리해 두십시오. 거래 목적을 입증할 계약서나 청구서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사전 분리와 근거 보관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차명으로 적금을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동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부었지만 만기 때 부모가 찾아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권이 다르면 심사에서는 실소유자를 부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소득인 정액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어 수급에서 불리해집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인출 직후 생활자금으로 전환된 내역이 명확할수록 본인 자산으로 보기 쉽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저축한 돈이라는 사적 의미는 심사 기준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돈의 주체와 사용권을 명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부모 돈이면 부모 명의로 저축하고 사용 흐름도 부모 계좌에서 처리하십시오. 자녀 교육비나 독립자금이라면 자녀 계좌로 이체화돼 이후 사용도 자녀가 하도록 분리하십시오. 이미 차명 저축이 존재한다면 향후 인출과 사용 계획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이때 인출 사유와 지출 용도를 영수증과 계좌 이체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설명하려 하지 말고 애초에 얽히지 않게 통로를 분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넘기는 행위입니다.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편법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시세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은 증여로 보고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과 별개로 기초연금 심사에서도 재산 감소의 실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등기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가족 재산의 총량은 유지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줄였는데도 소득인 정액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감액이나 탈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합리적 처분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정가액에 근접한 거래가 필수입니다. 거래 전 감정평가서나 인근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해 합리성을 입증하십시오. 대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투명하게 남기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일치시키십시오. 거래 후에도 자산 흐름이 분명하게 이어지도록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무엇보다 형식만 매매인 거래는 장기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첫 세 가지 실수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 셋은 모두 명의와 기록 그리고 실질 사용권이 어긋날 때 문제가 커진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심사 기준은 누구 명의냐보다 누가 실제로 소유하고 쓰느냐를 중시합니다. 또한 한 번의 고액 이동이나 특이 거래는 수치상 영향이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일상의 금융 흐름을 생활 목적에 맞게 분리하고 근거 서류를 상시로 정리하십시오. 기록이 깔끔하면 설명은 간단해지고 결과는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기록이 뒤엉키면 설명이 길어져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숫자의 판정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곧이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지 않아 추정소득이 잡히는 경우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가액 기준 변화로 인해 고급차로 분류되어 전액 불가가 되는 함정을 짚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해약 환급금이 일시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준을 넘기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즉시 적용 가능한 점검표와 안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내 생활 흐름에 대입해 오류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실수는 미리 알면 피해갈 수 있고 한 번의 정리로 몇 년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통장과 거래 내역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애매한 구간을 발견했다면 지금이 바로 정리의 출발선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실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특히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행정 실수 같지만 실제로는 연금 전액이 끊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나씩 차근히 짚어보며 피할 수 있는 실전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소득이 없는 척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일도 안 하고 폐업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 시스템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으면 아직 영업 중으로 인식됩니다. 소득이 실제로 없더라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소득이 계산되어 잡힙니다. 즉 장부상으로는 계속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초연금 심사를 받으면 당연히 탈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게 문 닫은 지 오래됐다는 말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은 자동으로 소득이 있다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사 접은 지 3년 됐는데도 왜 연금이 안 되지? 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폐업을 했다면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국세청 시스템에서 소득 추정이 멈춥니다.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소득이 영원으로 반영되어 기준이 정상화됩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을 서랍에 넣어두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사업자라면 동업자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단에 이름이 남아있으면 그 자체로 소득활동 증거로 인식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 채 탈락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지금 혹시라도 예전 사업자 등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즉시 폐업 신고를 해두세요. 몇 분의 행정 처리로 수년치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고급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 항목은 최근 제도 변경으로 기준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이전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차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고 오직 차량의 시가만 봅니다. 즉 자동차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고급차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차량 가액 전부가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4,500만 원짜리 차량을 소유하면 매달 4,5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단 한 대의 차량 때문에 연금 전체가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차량이 3대든 4대든 상관없습니다. 각 차량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고급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천만 원짜리 차량 3대를 갖고 있어도 합산 시 14%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반면 중고라도 시세가 높게 잡히는 수입차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10년 된 외제차라도 중고 시세가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차로 계산됩니다. 오래돼서 가치가 없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사이트나 보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차량 시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가 기준을 넘을 경우 처분이나 차량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을 위한 제도이므로 고가 차량은 자동 감점 항목이 됩니다. 또한 차량을 가족 명의로 바꾸는 방식은 일시적으로는 해결돼 보여도 실제 사용자가 본인이라면 여전히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으니 사용 실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보험을 해약하면서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은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해약금이 꽤 커집니다. 그 돈을 생활비로 잠깐 쓰려는 의도였더라도 연금 산정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보험 해약으로 들어온 환급금은 일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500만 원의 해약금을 받았다면 한 달 소득이 새로 생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순간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게 되고 연금은 바로 탈락 처리됩니다. 생활비로 쓰려고 했을 뿐인데요 라는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보험을 해약했다가 연금까지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험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종류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보장성 보험은 유지해도 소득으로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이 재산으로 전액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약 전 반드시 보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증권 뒷면의 상품 유형 항목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해약 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장만 남기고 납입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약금이 큰 경우엔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소득 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일시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험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 소득 발생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금보다 장기적인 연금 손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실수는 모두 행정상 기록으로 남는 항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차량 등록, 보험 해약 내역은 전산망으로 자동 공유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시스템상에서 탈락 조건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미리 정리하고 기록을 깔끔히 남기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일단 탈락되면 재심사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도 사라집니다. 그냥 두면 되겠지 하는 안일함이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사업자 등록은 폐업 신고 한 장이면 끝납니다. 차량은 시세 확인과 조정만으로 해결됩니다. 보험은 상담 한 번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작은 조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7번째부터 9번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명의 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 월세 수입을 숨기는 경우,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재산을 정리한 경우가 그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 탈락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사용과 부동산 거래는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소한 착오가 큰 오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그 오해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통장과 보험, 차량 등록증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작은 정리가 노후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실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최근 탈락 사례 중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자식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놨을 뿐인데요. 월세 수입은 신고 안 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집을 팔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말 속에 기초연금이 끊기는 이유가 모두 숨어 있습니다. 각 항목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7번째 실수. 자녀명의 통장을 부모가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경우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쓰는 돈이에요. 이 상황은 세무조사나 기초연금 심사 모두에서 자주 걸립니다. 명목상 자녀 통장이라도 부모가 자유롭게 이체하고 인출하면 실질 소유자는 부모로 봅니다. 즉, 이름이 다를 뿐 사실상 본인 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 많을수록 거래 내역이 활발할수록 탈락 위험은 커집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으로 저축하고 있다가 연금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 금용으로 모아둔 거예요. 이런 설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사에서는 자금의 사용권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통장은 자녀가 실제로 관리해야 하고 부모의 돈은 반드시 부모 계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자주 오가는 계좌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계좌의 주체와 사용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송금 후에는 그 계좌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 생활비를 자녀가 대신 관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증빙을 남기십시오. 송금 사유를 메모하거나 가계부 형태로 기록을 남기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쓰느냐이며 이름보다 실제 사용 흔적이 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8번째 실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기는 행동입니다. 신고 안 하면 모를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시스템이 연동되어 월세 수입은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부동산 계약서, 전입신고, 보증금 계좌 내역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데이터상으로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일단 소득으로 인식되는 순간 연금은 바로 탈락 처리됩니다. 내가 집주인인데도 실제로는 자식이 대신 받는다. 이 말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가 본인이라면 월세가 본인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설령 임차인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월세가 계좌에 찍히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피하려면 임대차 계약과 계좌 명의를 일치시키고 세금 신고를 투명하게 하십시오. 소액이라도 신고를 해두면 추후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월세가 아닌 실거주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두세요.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센터에서도 간단히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숨기기보다 명확히 남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누락입니다. 누락은 의도와 무관하게 은닉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9번째 실수. 5년 이내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현재 상황만 보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내역까지 모두 살펴봅니다. 아파트를 팔았거나 큰 금액의 예금을 해약했다면 그 돈은 그대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심사 시스템은 과거 거래 기록을 전산으로 자동 확인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즉, 이미 현금화된 돈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도 5년 이내에 받았던 금액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집을 팔고 생활비로 썼더라도 사용 증빙이 없으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거나 큰 돈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자금 사용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지출 영수증, 송금 내역, 의료비 생활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왜 이렇게 재산이 줄었는가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까지 마쳐야 명확히 정리됩니다. 신고 없이 단순히 계좌이체로 보냈다면 그 금액은 다시 본인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요약하자면 5년 내의 거래 기록은 모두 심사 범위입니다. 따라서 큰돈의 이동은 최소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은 감정이 아닌 기록과 수치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9가지 실수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모든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라입니다.
통장 거래, 명예, 보험, 부동산, 차량, 모든 자산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것이 기초연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수는 대부분 잠깐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행정 시스템은 그 잠깐의 움직임까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러분의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와 증빙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통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거래를 멈추며 증빙 서류를 보관하세요. 그렇게 하면 탈락 위험은 거의 사라집니다. 지금 정리하는 이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수년을 지켜줍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5가지 준비법을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수가 피해야 할 것이었다면 다음은 꼭 해야 할 것입니다. 가구 기준 이해부터 금융 재산 정리, 차량 사업자 관리, 자녀명의 점검까지 실제로 수급자들이 다시 연금을 회복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예방이었다면 다음은 실행입니다. 이제 연금을 되찾는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준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운 9가지 실수가 피해야 할 일이었다면 이번엔 꼭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이 5가지만 미리 준비해도 탈락 위험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소득도 없는데 왜 탈락이죠?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즉,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임대 수입이 있다면 본인이 어렵더라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기준은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이지 본인이 스스로 얼마나 힘든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200만 원을 벌고 아내가 임대 수입 30만 원이 있다면 합산 소득인 정액은 230만 원 이상으로 계산되어 단독 가구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내 사정이 아니라 우리 가구의 합산표를 봐야 정확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한 탈락이 계속 생깁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특히 부부가 주소지를 다르게 두었다고 해서 별도 가구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서류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면 한 가구로 봅니다. 결국 연금은 한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가족의 여력을 판단하는 제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준비. 금융재산은 최소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거래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이동시키거나 예금을 해약하면 그 기록이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받은 3억 원이 있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 돈은 금융재산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왜 탈락이죠?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도는 현재보다 과거 5년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돈의 이동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이 많다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지출이라면 반드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부채 상환 등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만 감안됩니다. 그냥 썼다는 말은 심사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많다면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불필요한 자산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연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준비. 자동차는 가액을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 가격만 기준이 됩니다. 즉,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그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연금이 완전히 끊기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4,500만 원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과 전액이 월 소득으로 계산되어 바로 탈락됩니다. 반면 3,900만 원 차량이라면 일반차로 분류되어 14%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차량은 시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라도 수입 브랜드라면 시세가 높게 잡혀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고급차로 분류될 경우 매달 연금 수령액은 0원이 됩니다. 이럴 때는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격이 낮은 차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보다 가치입니다. 가족 이름으로 옮겨도 실제 사용자가 본인이라면 여전히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차량은 줄이고 필요시 시세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차가 있으면 편하잖아. 그 편리함이 매달 30만 원의 연금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준비.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했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으면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영업 중으로 인식됩니다. 실제 소득이 없어도 추정소득이 계산되어 연금 탈락 사유가 됩니다. 특히 노점,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는 이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제 장사 안 해요.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다면 그 말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반드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소득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그 몇 분의 행정 처리가 몇 년치 연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사업자라면 동업자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 명단에 이름이 남아있으면 추정소득은 계속 반영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왜 탈락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꺼내 유효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 항목 하나로 연금이 바뀌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 자녀 명의로 된 자산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모가 관리하거나 사용한다면 그 자산은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적금, 예금, 보험, 부동산 등 금액이 큰 항목은 거의 예외 없이 잡힙니다. 그건 아이 결혼 자금이에요. 이 말은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명의보다 실제 사용권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 통장은 자녀가 직접 관리하게 하고 부모의 돈은 부모명의 계좌에서만 입출금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넣었다면 이제라도 통장을 정리하고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두십시오. 필요하면 송금 사유를 메모하거나 가계부 형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자녀 돈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에 맞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준비를 제대로 하면 연금 탈락 위험은 거의 사라집니다. 가구 기준을 이해하고 재산을 분산 관리하고 차량과 사업자 등록을 점검하며 자녀명의 자산까지 투명하게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초연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한 번의 정리로 매달 수십만 원, 몇 년간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대비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금융 내역을 확인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실제로 신청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바로 신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건이 되니까 알아서 주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6부에서는 실제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몇 년치 연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탈락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한 70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본인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대상이겠지라고 생각하며 3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신청했지만 그동안의 3년치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의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르면 놓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조건이 된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자녀나 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이라면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복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첫째, 신분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본인 확인과 연금 입금 계좌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둘째, 소득과 재산 확인 서류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금융재산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배우자 관련 서류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예금, 차량, 부동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기타 증빙 서류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의료비 영수증, 부채 증빙 등 감면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 빠졌다고 탈락되겠어?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서류 누락으로 매달 30만 원 이상을 수년간 놓친 사례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신청 후에는 심사 기간과 결과 통보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재산, 금융 내역을 모두 조사합니다. 조사 도중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편이나 문자로 오는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되며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의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명확히 확인한 뒤 근거 서류를 보완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승인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청 후에도 정기 점검을 꼭 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승인받았다고 해서 영구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다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예금을 해약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차량을 구입했을 때 등 자산의 변화가 생기면 소득 인정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또한 매년 소득 재산 확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오는 우편물은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초연금 외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독 제도가 아니라 여러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확인과 생활을 도와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경로당 지원금, 전기요금 할인, 교통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연결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이러한 복지 제도와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후의 복지 혜택도 함께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에게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귀찮아서,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은 여러분의 자격을 증명하는 절차일 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앞으로의 수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해당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신청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서류 제출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기초연금을 받았다면 기초연금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추가 복지제도 4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제도. 이 4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생활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은 복지 확장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다음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금만으로는 약값도 빠듯하다. 다른 지원은 없나요? 사실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국가가 마련해둔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살펴보며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도,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은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집을 팔긴 싫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격 조건은 간단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70대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집은 나라에 뺏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집은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습니다.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 자녀가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동안 받은 연금액만 정산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살고 있는 동안 절대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 인정액에 유리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내 집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제도, 농지연금입니다. 나는 집은 없고 시골의 논밭 하나가 전부예요. 그 땅은 팔기도 아깝고 그냥 두자니 세금만 나와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이름 그대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땅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며
본인 명의의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과거 경작 기록이나 임대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농지의 위치, 면적,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적게는 월 20만 원, 많게는 월 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놀리고 있던 땅이 매달 현금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계산되더라도 비교적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기초연금과 병행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나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상담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 밭 한 필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몸은 아직 쓸만한데 마땅한 일이 없어요. 일하고 싶지만 나이 많다고 다들 안 받아줘요.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과 사회 참여를 돕는 복지형 일자리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유형에 따라 나이 제한이나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안전을 돕는 일,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서 안내를 맡는 일, 공원이나 마을 환경을 정리하는 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 23시간, 주 3회 정도 근무하며 한 달에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도 받고 일자리 수당도 받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클럽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모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쓸모없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사회와 연결되는 일자리 하나가 우울증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 제도, 기초생활수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의료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병원 진료비가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감기 치료는 물론이고 수술이나 입원도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주거급여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 중인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주거비로 보태줍니다. 예를 들어 월세 35만 원을 내는 분이라면 20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월 5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주를 돌보는 분에게 유용한 교육급여도 있습니다. 중학생은 연간 약 50만 원, 고등학생은 130만 원가량이 학용품비로 지원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금이 많거나 집이 크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자녀가 고소득이거나 부동산이 많으면 자녀가 도울 수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가 따로 살고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만 받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상황이 바뀌면 우선순위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이 네 가지 제도는 기초연금 이후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기초연금이 생활의 뼈대라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자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혈관이고 노인 일자리는 활력을 되찾는 심장,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위기 때 보호해주는 안전망입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 혜택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은 여러 제도를 조합해서 만들고 지출은 계획적으로 줄이며 모든 자산의 기록은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누구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연금은 나눠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지만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노인 일자리 수당을 함께 활용하면 생각보다 든든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매달 34만 원, 주택연금으로 100만 원, 노인 일자리 수당으로 30만 원, 예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에서 40만 원을 받는다면 한 달에 약 200만 원의 생활비가 생깁니다. 이 대부분은 세금이 없거나 소득으로 불리하게 잡히지 않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 가지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겹치지 않는 복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주택연금까지 병행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월 평균 소득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지출은 고정비부터 줄여야 합니다. 절약은 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통신비입니다. 나이에 맞는 요금제로 전환하면 매달 2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기와 가스 요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매달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보험료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은 중복 보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환급금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해약할 때는 분할 수령을 고려하세요. 이 세 가지 항목만 조정해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현금보다는 계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는 흔적이 남지 않아 재산이 줄었음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면 그 돈이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주택연금이 모두 통장으로 지급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이 식비, 공과금,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기록이 있다면 그 돈은 저축이 아닌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이런 기록이 많을수록 연금 심사나 재산 조사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현금보다 계좌 거래를 습관화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자녀와의 돈 관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돈이 섞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도와준 돈이 소득으로 잡히거나 부모가 잠시 맡긴 돈이 증여로 오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계좌를 대신 관리하거나 부모의 돈을 자녀 계좌에 넣어두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보낼 때는 입금 시의 생활비 또는 부양비라고 메모를 남겨두세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보낼 때도 결혼자금, 학자금, 상환금처럼 이유를 표시하면 좋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기록이 명확하면 오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파일을 만들어 두세요. 서류를 정리해 두면
연금 심사나 상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자산 파일입니다.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본인 명의의 자산을 정리하고 분기마다 업데이트하면 좋습니다. 둘째, 지출 파일입니다. 매달 지출한 내역을 간단히 적어두세요. 식비, 병원비, 공과금 등 항목별로 나누면 확인이 쉽습니다. 셋째, 증빙 파일입니다. 계약서, 영수증, 의료비 명세서, 송금 내역 등을 모아두세요. 이 자료들은 나중에 심사나 증빙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파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초연금과 복지제도는 복잡해 보여도 한 번만 해보면 그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한 번 신청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세금을 내고 살아오신 결과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노후는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금과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하면 꾸준하고 안정적인 노후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새지 않게 지키는 일입니다. 첫 번째, 생활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하나로 묶어 쓰면 어디서 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항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정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월세,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같은 항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매달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해두면 예측이 쉽습니다. 변동비는 매달 달라지는 지출입니다. 식비, 병원비, 용돈, 여행비 같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변동비는 매달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고정비 80만 원, 변동비 70만 원 정도로 구분해두면 지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생활비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옮기고 그 안에서만 지출을 관리하면 계획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부채는 빨리 갚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 대출을 한꺼번에 갚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낮고 이자가 크지 않다면 무리해서 갚기보다 일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대출의 이자가 월 3만 원 수준이라면 그 돈을 갚느라 비상자금을 모두 써버리는 것보다 비상금 500만 원을 남겨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공백이 생기면 그때는 대출보다 훨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지키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급하게 갚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라. 이자가 높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고 이자가 낮은 것은 천천히 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의료비는 준비가 아니라 기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줄이는 핵심은 증빙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과 명세서를 챙기세요.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 복지 신청, 의료비 공제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인 사이트에서 본인 부담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비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심사에서 소득인 정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재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번째,
작은 저축이라도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저축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습관이 남은 사람은 위기에도 강합니다. 매달 1만 원, 2만 원이라도 자동이체로 적립해 두세요. 그 돈이 나중에 보험료나 병원비로 이어질 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이나 일자리 수당 일부를 생활안정적금처럼 모으는 방법도 좋습니다. 최근 은행에서는 시니어 전용 소액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많지 않지만 절약의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축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을 버틸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5번째,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전화나 문자가 오더라도 절대 개인정보를 말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은행은 전화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추가 지원, 정부 보조금 환급 같은 문구로 유혹하는 문자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입니다. 공식 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는 발신 번호가 1644 또는 2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번째,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지 마세요. 이 나이쯤 되면 자식에게 넘겨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결정이 오히려 연금 수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근 5년간 재산 변동도 함께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부동산이나 예금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그 금액이 증여로 계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집니다. 결국 연금이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은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상금과 안정된 거주권을 확보한 뒤에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는 자식이라도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재정을 결정합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보다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안정된 노후를 보냅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상담을 받는 일.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평안한 겁니다. 기초연금은 그 길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그 길을 꾸준히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복지 혜택을 모두 활용해 실제 노후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의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초연금 제도의 기준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다양한 복지 제도와 재정 관리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바로 노후의 마음과 관계를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돌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노후의 삶은 돈보다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도 못하고 도움만 받으니 괜히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하고 세금 내며 살아온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는 것뿐입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돈을 받는다고 자존심이 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여러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이 나라를 지탱했고 그 덕분에 지금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금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평생 노력한 대가야.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는 도움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좁아지고 대화의 폭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관계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힘에서 생깁니다. 연금을 받으며 생긴 여유로 주변 사람에게 작은 나눔을 해보세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식사 한 끼,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바라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나는 괜찮아. 내 몫은 내가 챙기고 있어.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안심이 되고 부모에게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우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의 평안은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는 일,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일,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을 정리하는 일.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입니다. 기초연금이 여러분의 경제를 지켜준다면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하면 적은 돈으로도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시간을 내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자신을 돌보는 일이 곧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 자식들만 잘 살면 돼. 하지만 그 말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평온하게 사는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안심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자식에게 좋은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는 그 모습이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넘어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은 든든하다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 믿음이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나눔은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은 언제나 활력과 기쁨을 줍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동네 경로당 봉사, 노인 일자리, 이웃 돌봄. 이런 활동들이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와 연결시켜 줍니다. 국가의 복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돌려준다. 이 마음을 가지면 노후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여섯 번째, 후회보다 실천이 남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 그냥 한 번만 가볼 걸.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미뤘을까? 이런 말을 남기기 전에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 상담을 받아보는 것.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행동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신청하고 확인하고 챙기는 그 과정이 여러분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볼 차례입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지만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실적인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더 큰 힘이 됩니다.